자,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수권입니다. 자, 수권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물 H2O 중에 수증기 뺀 거. 참고로 우리 수증기는 어디에 속하냐면 수증기는 기권에서 기상현상을 막고 있기 때문에 기권으로 분류합니다. 즉, 나머지 물 전부 다를 말해요. 수증기를 제외하고. 자, 이런 물 중에서 그럼 이런 수권을 분류하면 크게 해수와 담수로 나눕니다. 우리가 해수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바닷물이죠. 바닷물. 전체적인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97.5% 정도가 바닷물이고요. 그러면 남은 2.5%가 담수인데, 자, 이 담수 안에도 실제로 1.67%, 1.76이구나. 빙하가 1.76%, 그 다음에 지하수가 0.76%, 호수와 하천이 0.01%. 실제로 이렇게 물이 나뉘어지는데 우리가 인류가 활용하고 있는 물은 여기입니다. 현 시점에 우리가 수자원으로 쓰고 있는 물은 여기에요. 합쳐서 0.77%. 왜 이거밖에 못 쓰고 있느냐? 자, 여기 한번 봅시다. 해수는 염분이 문제고요. 빙하는 얼어있기 때문에 못 써요, 당장. 그래서 사실은 주로 호수, 하천수를 먼저 쓰고요. 이게 부족해서 지금 지하수 끄집어내서 쓰고 있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말이 나왔는데 그럼 수자원이란 뭐냐? 수자원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생활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물을 우리가 수자원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호수, 하천수, 여기에 현재는 지하수 정도까지 포함해서 사용하고 있는 편이고요. 결국 얘네들은 염분이 없는 액체 상태의 담수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결국 인간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금속 자원은 철이죠. 철, 구리 뭐 이런 건데
기본적으로 염분이 들어가면 다 부식된단 말이야. 그죠? 그리고 바닷물에 녹아있는 염분 혹은 우리가 염류라고 하는 녀석들 때문에 얘네들을 끓이거나 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해수를 당장 쓸 수는 없습니다. 담수로 만들었어야 돼요. 그러면은 현재 어디에 쓰고 있느냐? 자, 생활용수가 있고요. 농업용수가 있고 공업용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유지용수도 있습니다. 우리 생활용수는 우리가 집에서 사는데 쓰는 물을 생활용수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우리 식수 있죠.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어요? 요리, 세탁, 샤워 등. 샤워, 청소 이런 거 아닌데 들어가는 물이 생활용수죠. 농업용수는 기본적으로 농업, 그 다음에 축산업에서 사용하는 물을 우리는 합쳐서 농업용수라고 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양의 가장 많은 편에 속합니다. 농업용수.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논농사 하잖아. 맞죠? 자, 공업용수는 세척수, 그 다음 각종 기기를 냉각하는 냉각수, 그 다음에 실제 제품 생산하는데도 물이 필요할 거 아니야. 이런 데 쓰이는 물을 공업용수라고 그러고, 유지용수는 하천이나 호수가, 특히 하천, 강이 어느 정도 물이 계속 흘러야 그게 강으로서 유지가 되죠. 말랐다가 비가 왕창 오면 와르르 흘러내렸다가 또 말랐다가 이러는 거는 하천이라고 부르기 어렵단 말이에요. 건천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이런 거는 크게 효용성이 없죠. 그래서 유지용수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고, 일반적으로 수자원이 중요한 이유는, 자, 지구상의 물 중에 극히 일부인데다가 최근 기후변화로 가뭄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죠. 물론 우리나라도 참고로 자, 과연 우리나라는 진짜 물 부족하냐? 다른 나라에 가뭄 들고 막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 아프리카나 이런 데 나타나는 문제들에 비해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꽤나 물이 충분한 것 같죠? 실제로 비도 많이 오는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강수의 집중이 문제예요. 너무 여름에만 오잖아. 그죠? 그리고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시간이 짧아요. 즉 오는 물들이 바로바로 바다로 흘러서 가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나 그 수량은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해요. 사실은 이게 짧고 빠르게 흐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물이 되게 깨끗한 편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원으로 쓰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빨리 필기해라.
네가 얼마나 오늘 시간을 자, 여기 잠깐만 좀 더 봅시다. 우리가 지구상의 물 중에 극히 일부고 최근의 기후변화 때문에 수자원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특히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이 지하수입니다. 결국 우린 0.01 위주로 쓴단 말이야. 지하에 보니까 물이 훨씬 많네? 이거 끄집어내자. 했다가 요즘에 생기는 게 싱크홀입니다. 영화도 나왔고 한 번씩 TV에 뉴스 나오죠. 어떻게 돼? 갑자기 땅이 훅 꺼져버리지. 구멍이 뻥 뚫려버리고. 왜냐하면 우리 지층 구조에 어느 정도 힘을 받는 물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이 물이 무한정 있는 물은 아니거든. 그죠? 맞지? 만약에 이 물을 이만큼 퍼다 썼다고 생각해 봐봐. 그럼 이만큼 좀 빈 공간이 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비가 오거나 해서 이 기반이 약해지면 주저앉아 버리겠죠. 그지? 그래서 함부로 끄집어내서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연이나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특히 환경 보전 이야기 많이 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은 후세로부터 빌려온 것이다라고 이야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거 자체가 이런 거예요. 지하에 물인데 끄집어내서 쓰자. 그랬다가 지금 주저앉는 나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땅이 훅 꺼져버린 거예요. 알겠어요? 자, 계속 진도를 좀 더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 하이탑 146쪽 한번 펴봅시다. 해수의 특징. 결국 수권은 아까 우리가 수자원 이야기한 거 외에는 주로 해수를 이야기할 건데요. 자, 해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정리하는 데 위한 첫 번째, 연직 분포. 자, 연직 분포보다 해수의 특징에 표층의 수온 분포랑 연직 수온 분포 두 가지를 좀 봅시다. 자, 표층의 수온 분포는 결국 우리 해수면 표면의 온도인데, 표층의 수온 분포를 결정하는 요인은 태양 복사 에너지입니다. 결국 태양 고도죠. 태양 고도. 단위 면적당 태양빛이 수직에 가깝게 내려꽂히느냐 비스듬하게 와서 비추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표층 수온 분포는 사실상 위도선에 나란합니다. 위도선에 일단 나란하게 표현이 되고, 그 외에는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배울 수륙 분포나 해류 등의 영향을 좀 받을 거고요. 자, 연직 수온 분포는 말 그대로 해당 지역에서
수심에 따른 해수의 분류인데 일반적으로 크게 3개 층으로 나뉩니다. 자, 일단 요 그래프부터 볼게요.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 총 3개 층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자, 기억. 우리가 기억층을 혼합층이라고 그래요. 왜 혼합층이라 그러냐? 이 혼합층은 표층의 바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표층의 바람에 의해, 쉽게 말하면 바다 표면 위에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 바람 때문에 이 기역층, 혼합층의 바닷물은 이렇게 섞인다는 거예요. 계속 섞이니까 온도가 어떻다? 그래서 그 구간의 수온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바람이 강한 중위도에서 발달하게 됩니다. 중위도 지방이 바람이 많이 부니까 당연히 더 깊은 데까지 혼합층이 생기겠죠. 자, 두 번째, 니은. 수온 약층. 상부는 온도가 높고 하부는 온도가 상당히 낮죠. 자, 봐봐. 위의 온도는 따뜻한데 밑에 온도는 차갑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안정한 층이 만들어져. 무슨 소리다? 대류나 교반이 발생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상층인 혼합층과 하층인 심해층을 물질 교환이나 에너지 교환이 안 되도록 분리해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위에는 이 위에대로만 물질이 되고 요 밑에는 요 밑에대로. 왜? 여기에서 물이 안 섞이고 가만히 있으니까 벽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니은층, 수온 약층이. 알겠어요? 그 다음에 디귿. 심해층. 심해층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태양빛이 닿지 못합니다. 매우 깊어서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보통 4도씨 이하의 정도로 유지가 되고, 어차피 태양빛이 닿지 않기 때문에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없습니다. 무슨 소리다? 여기에 지금 상층인 혼합층과 하층인 심해층 사이에 온도가 이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까지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의 차이란 말이야. 왜? 여기서부터 이제 빛이 점점점 흡수되고 산란되니까 요 정도까지 빛이 도달하는데, 여기랑 여기랑 도달하는 에너지 차이가 크겠죠. 그러니까 많이 도달하는 상부는 따뜻하고 얼마 안 남은 하부는 차갑단 말이야. 근데 그 밑에 심해층은 어차피 다 닿지 않기 때문에 수온 변화가 거의 없이 일정합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 사는 생물들은 여기대로의 별도의 구조를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특징적인 게 고위도는 즉 양쪽 극지방은 모든 층이 어차피 태양 에너지 얼마 안 도달한단 말이에요. 위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층이 다 심해층이 되고, 그래서 어떻느냐, 저 그래프 하나를 더 그려보자면 자, 여기가 저위도입니다. 오케이? 중위도는 연두색으로 해야겠다. 여기가 중위도고요. 여기가 고위도예요. 똑같이 세로축이 깊이고 가로축이 수온입니다. 자, 봐봐. 중위도의 여기 부분이 바로 바람이 강하게 분다라는 표시가 되는 거고요. 의외로 여기 온도가 제일 높은 여기가 바깥의 평균 기온이 높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알겠어요? 응? 냉? 그리고 아까 말했잖아. 심해층, 고위도는 전부 다 심해층에 속한다고요. 아시겠어요? 자, 정리. 자, 염류라는 것은 해수와 담수를 구별하게 되는 기준이고요. 일반적으로 간단하면 소금. 해수에 용해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말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천일염 뽑고 나면 나오는 게 이거죠. 평균. 자, 염화나트륨,
염화, 마그네슘 등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물질들이 녹아 있고요. 간단하게 말해 여기서 말하는 소금은 천일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정제염 말고 염분이란 쉽게 말하면 해수의 농도는 농도인데 퍼센트 농도를 쓰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염분은 해수 1kg에 용해되어 있는 염분의 그람수인데, 잘 봐봐. 그럼 공식으로 정리해 보면 해수 킬로그램 단위의 해수에 염분의 양, 그램수를 따지잖아. 그렇게 되면 결국 뭐냐면 해수 그람수 중에 염분을 그람수 단위로 같은 단위로 맞춰버리려면 곱하기 1000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 곱하기 1000 하는 이거를 천분율이라고 해가지고, 자, 퍼센트인데 밑에 동그라미가 2개예요. 이걸 우리는 퍼밀이라고 합니다. 이라고 하는 단위를 쓰거나, 그래서 나오는 단위의 PSU라는 건 실용염분 단위인데 전기전도도를 이용해서 측정하게 돼요. PSU는 실제로는 실용염분 단위라고 하는 PSU를 따지고, 근데 재밌는 거는, 자, 여기 말하는 퍼밀 단위와 이 PSU 단위가 거의 똑같게 나와요.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계산을 해볼 때 그렇게 하고, 참고로 염분의 세계 표준값, 세계 평균은 35 PSU 정도 됩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서 평균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평균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각 지역별로 가지는 환경적 요소의 차이에 의해서 염분의 차이가 큽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되게 작잖아, 나라가. 그죠? 한반도가 되게 좁잖아요. 근데 이 한반도에서도 황해랑 동해가 달라요. 여름하고 겨울이 달라요. 가까운 바다랑 먼 바다가 달라요. 자, 어떤 차이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냐? 자, 기본적으로 염분의 영향을 가장 주는 첫 번째 요인. 자, 첫 번째. 강수량과 증발량.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바다에 맹물이 섞이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강수량이 많으면, 강수량은 염분을 내리는 효과를 가져오겠죠. 맞지?
증발량은 염분을 끄집어 올리겠죠. 맞지? 이렇게 표현하면 헷갈리겠다. 자, 일반적으로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으면 염분이 내려갈 것이고, 증발량이 더 많은 지역은 강수량과 증발량을 비교해서 증발량이 많으면 염분이 올라가겠죠? 자, 이거 말고 그 다음에 강물이 유입되는 곳은 염분이 올라가겠냐 내려가겠냐? 강물이 민물이잖아요. 담수잖아. 그러면 강물의 유입은 염분을 내리고요. 자, 빙하의 경우 결빙되는 곳과 해빙되는 곳이 있겠죠. 바닷물이 얼어붙는 곳은 염분이 올라갈 것이고, 왜? 폴라포라는 아이스크림 알아요, 혹시? 폴라포. 알아, 몰라? 알지? 폴라포에서 제일 맛있는 포인트가 어디예요? 제일 밑에잖아. 제일 밑에 액기스 국물. 맞지? 왜냐하면 물이 얼 때 염분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즉, 바닷물이 얼어붙은 빙하가 있다 쳐. 아니면 유빙이 있다 쳐. 그 유빙은 짠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바닷물을 얼려도 밑에 바닷물이 농도가 진해지는 거지, 위에 얼음이, 짠 얼음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그 외에 지역적으로 대륙 인근의 바닷물이 염분이 낮고, 원양, 먼바다가 염분이 높은 편이에요. 오케이? 일단 요거까지 필기해봐봐. 요거 필기하고 나면 염분 밀정 법칙하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자, 우리나라 주변의 염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고 바로 염분비 일정의 법칙으로 들어갈게요. 자, 우리나라 인근의 가장 큰 특징은 강수량이 특정 계절에 집중되죠. 장마철. 그죠? 6월, 7월. 그렇기 때문에 여름의 강수량이 겨울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여름에 염분은 상대적으로 낮고 겨울의 염분은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두 번째,
자, 우리나라 인근에 보면 주요한 강들이 황해 쪽으로 나 있어요. 우리나라의 강들을 따지면. 물론 우리나라만 압록강이 일로 흐르죠. 맞지? 청천강, 대동강, 임진강, 한강, 백마강, 주요 강들이 보면 우리나라는 남고서저의 특성상 황해로 다 흘러들어가요. 그나마 낙동강, 울산 태화강, 여기 두만강, 우리나라에는 여기 산맥이 있기 때문에, 산맥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강이 다 황해로 흘러들어가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 강들 다 소용없어요. 황허, 요허, 양쯔강, 요 강 두 개만 해도 우리나라 강 몇 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해는 강의 유입량이 높아요. 게다가 수심도 낮아요. 그래서 염분이 상대적으로 동해에 비해서 우리의 동해는 강의 유입도 적고 수심도 상당히 깊은 편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염분이 높은 편이긴 합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염분비 일정의 법칙. 현재 현 교육과정상 직접 계산을 통해서 뭔가를 구하게 하는 것은 잘 안 나옵니다. 아예 안 낼 수는 없긴 해요. 근데 대체로 잘 안 내는 편에 속합니다.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란 건 이거예요. 자, 봐봐. 아까 우리 염분 세계 평균은 35 PSU 정도 된다 그랬어요. 맞지? 참고로 이스라엘의 사해, 되게 유명한 사진이죠. 그 바닷가에 들어누워 있는 그 사진. 여기는 200 PSU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아까 동해, 황해 차이가 난다 그랬죠. 동해 평균은 약 32 PSU 정도 되고요. 황해는 29에서 31 PSU 정도 됩니다. 여름, 겨울의 차이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동해보다는 황해가 염분이 낮죠. 하지만 이런 차이가 있어도 전체 염류를 구성하는 구성비 염화나트륨 70.7%, 염화마그네슘 10.9%, 황산마그네슘
4.7%. 각 염류의 비율은 그 염분의 지역별 차이든 계절별 차이든 어쨌거나 상관없이 전체 바다의 염류의 비는 일정합니다. 봐봐. 세계 평균 이거 퍼센트 농도로 3.5%라는 거예요. 사해는 20%가 넘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동해랑 황해의 염분의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그 바닷물을 끓여서 증류시켜서 어쨌거나 소금을 얻어내잖아. 천일염을 만들어 내고 나면 염화나트륨은 70.7%로 일정하다는 거야. 전체 소금에서. 어디에는 뭐가 많고 어디에는 뭐가 많고 어디에는 뭐가 많다가 아닌 거예요. 염류의 비는 일정해요. 바닷물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자, 이거 빨리 풀기. 이렇게 일정. 자, 해류. 원래 해류는 표층 해류라는 게 있고요. 심층 해류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현재는 심층 해류는 고등과정으로 넘어가 있고요. 표층 해류만 배우게 되는데, 표층 해류라는 것은 해수면 인근에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에 의해 바닷물이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계속 흐르고 있는 방향이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는 표층 해류라고 합니다. 참고로 심층 해류, 현재 중등에 빠진 심층 해류는 수온이랑 염분 차이 때문에 바다 깊숙한 데와 표층 사이를 움직이게 하는 연결되는 해류가 있거든. 그걸 심층 해류라 해요. 우리는 지금 표층 해류를 불고요. 자, 여기서 해수면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은 우리 대기 대순환이라 해가지고요. 현재는 아마 통합과학에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기 대순환 모델이라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위도별 차이 플러스 전향력에 의해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도 흐른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북반구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북위 30도, 적도 60도 극을 기준으로 0도에서 30도 사이에는 요렇게 부는 무역풍, 30도와 60도 사이에서는 그 반대로 부는 편서풍, 그리고 그 위에는 다시 반대로 도는 극동풍이 불게 되고요. 이렇게 바람이 불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근
아시아하고 노스 아메리카, 북미 대륙 사이에서는 해류가 어떻게 도냐면 무역풍을 타고 북쪽도 해류가 흐르고요. 편서풍을 타고 북태평양 해류가 흐르고 북쪽도 해류에서 북태평양 해류로 올라가는 요 해류가 쿠로시오 난류. 자, 북태평양 해류가 북쪽도로 내려오는 요 해류가 캘리포니아 한류라는 바닷물이 흐릅니다. 물론 여기 극동풍에 의해서 요 위에서 내려오는 리만 한류라는 것도 있어요. 좀 이따가 우리나라 인근의 해수 움직임 때문에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알겠지? 자, 여기를 보면 난류라는 말이 나왔고 한류라는 말이 나왔죠. 그지? 자, 난류. 일반적으로 우리가 난류라고 하는 것은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바닷물입니다. 아무래도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다 보면 어떻게 되겠냐? 수온이 적도 부근에서 따뜻한 열대지방에서 올라오는 바닷물이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 수온은 높겠죠. 따뜻한 바다이잖아. 그래서 난류잖아. 따뜻할. 근데 수온이 높으면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우리 앞에 혼합물 할 때, 물질의 성질할 때 배운 게 있어요. 기체의 용해도 어떻게 될까? 따뜻한 바닷물이기 때문에 기체가 녹아있는 양이 확 줄어듭니다. 자, 기체의 용해도가 작은 바닷물? 그 말은 물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도 부족하다는 거죠. 맞지? 자, 산소의 양이 부족하니까 플랑크톤이 많이 살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바닷물이 되게 거무튀튀합니다. 남색이에요. 좀 진해요, 색깔이. 실제로 자, 여기 봐봐. 우리나라 인근에 올라오는 난류의 이름이 쿠로시오입니다. 참고로 쿠로랑 검다라는 뜻이에요. 일본어로. 까마귀 이런 것들을 쿠로라 그래. 시오는 이거 소금. 그럼 쿠로시오는 검은 해류라는 뜻이에요. 쿠로시오라는 말 자체가 바닷물이 거무튀튀하다고. 자, 그에 비해서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오는 바닷물이죠. 그러면 얘는 당연히 고위도에서 오는 바닷물이니까 수온이 낮겠네요. 맞지? 수온이 낮으면 어떻게 된다? 상대적으로 기체의 용해도가
높기 때문에, 즉 녹아있는 산소의 량도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플랑크톤이 되게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검푸른색이 아니라 에메랄드빛, 초록빛 바다, 상대적으로 물의 미생물들, 플랑크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색깔이 약간 푸릇푸릇합니다. 초록색에 가까운 바닷물을 띄어요. 가끔씩 겨울이나 이럴 때 저기 해운대 송정 요쪽 사이나 동백섬 쪽이라고 저쪽에 바닷가 쪽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바닷물에 이렇게 경계선이 있는 게 보일 정도예요. 영도 끝에 가도 아마 보일 거야, 보이기는. 자, 일단 요거 필기. 오늘 필기할 거 많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어요. 넘을 거예요. 아이씨. 대충 1번. 자, 기본적으로 아까도 봤듯이 태평양의 바닷물이 우리 아시아 쪽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가장 큰 줄기가 쿠로시오입니다. 가장 큰 줄기가 여기에요. 쿠로시오 난류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갈라져 나와서 우리나라 황해 쪽으로 올라가는 게 황해 난류고요. 쿠로시오 난류, 일본 남쪽으로 가는 쿠로시오 난류에서 갈라져 나와서 일본 쪽 해안을 타고 가는 게 대마도 한류. 스시마 난류라고 해요. 일본에서는. 대마도의 이름이 스시마거든요. 그리고 이 스시마 난류에서 우리나라 동해안을 타고 올라가는 게 동한 난류입니다. 아까 북쪽에서 내려오는 리만 한류 있었잖아요. 맞지? 그 리만 한류의 일부가 우리나라 북한 쪽 해안선을 타고 내려오게 되는데 이게 북한 한류예요. 그리고 요쪽에 이렇게 도는 게 연해주 한류라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황해 쪽의 해류는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나 여기 봐봐. 황해 난류의 줄기는 우리나라 서해 쪽 해안선과 되게 멀죠. 그에 비해 동한 난류는 우리나라 동해 쪽 해안선에 바짝 붙어 흐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부산은 비슷한 곳은 훨씬 남쪽인 목포보다 난류의 효과를 더 가까이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겨울이 좀 따뜻해요, 부산이 솔직하게. 오케이? 자, 그리고 이 구역. 조경수역이라 해가지고요. 난류와 한류가 만나죠. 그러면은 일단 바닷물의 상태가 어떨까요? 안정할까요? 불안정할까요? 막 섞일 거 아니야. 따뜻한 바닷물, 찬 바닷물 부딪히니까. 맞죠? 이 조경수역이라는 것은 난류와 한류의
충돌로 해저 침강되어 있는 플랑크톤이 막 솟아오르게 돼요. 깔아앉아 있던 그런 물질들이 막 올라옵니다. 영양물질이나 플랑크톤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매우 좋은 어장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다? 여름에는 동한 난류의 세기가 강해지면서 북상하고요. 겨울에는 북한 한류의 세기가 강해져서 남하에 옵니다. 조금 더 내려오고 조금 더 올라가고 해서 계절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음? 요런 식으로 연해주한류가 아니라 여기가 그거구나. 서한연안류구나. 쏘리. 여기가 서한연안류고 여기서 내려오는 게 연해주한. 알겠음? 자, 일단 요거 간단하게 우리나라 지도 간략하게만 그리고 쿠로시오 난류, 스시마 난류, 동한 난류, 북한 난류, 조경 수역까지만 그리세요. 나머지는 내가 추가 설명한다고 한 거고, 조경 수역 설명 적고. 자, 빨리 필기. 자, 페이지 160쪽. 조석. 만화가 아니고요. 자, 조석이라는 것은 밀물과 썰물 혹은 우리가 만조, 간조에 의한 현상을 보통 우리가 조석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만들어진 현상이냐면 여기 우리 지구가 있죠. 그럼 여기에 달이 있어요. 문제는 달의 인력이 약하긴 약하지만 어떤 효과를 내냐면 지구의 바닷물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인력을 작용한다는 거야. 그게 좀 오버되는 그림이긴 한데 달의 인력으로 달 쪽으로 이렇게 해수가 올라옵니다. 해수면이. 그런데 여기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재미있게 달의 반대쪽으로도 이렇게 솟아올라요. 양쪽으로 바닷물이 쏠린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왜 이렇게 되느냐? 요 부위는 달의 인력 요소가 원심력보다 크게 작용해서 바닷물이 올라와요. 요 반대쪽은 원심력이 인력보다 크게 작용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바닷물이 올라온 이 두 지역은 만조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수직인 지역, 여기 있죠, 여기. 지구에서 우리가 볼 때 달에 대해서 수직인 영역. 요 영역은 간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지역은 간조. 요 지역도 간조가 되겠죠. 문제는 우리가 지구를 옆에서 보는 게 아니라 위에서 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지구는 자전하는데 1일 걸리죠. 맞지? 자전 주기가 1일이잖아.
그런데 이 1일 동안 달은 13도 정도 공전합니다. 이거 우리 태양계 할 때 한번 배웠어요. 맞지? 우리 태양계 할 때 한번 이야기 나왔습니다. 13도 정도 공전하면 이 13도는 지구 자전 기준으로 50분 정도 자전해야 따라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 말은 뭐냐? 우리 지구가 한 바퀴 돌고 50분치 더 자전을 해야 똑같은 달의 위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동안 달도 공전하잖아. 그지? 이해돼요, 요거? 지구가 한 바퀴 삥 자전하는 동안 달도 조금 더 공전해 갈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한 바퀴 돌고 조금 더 따라가야 된다고. 달 위치를 기준으로 한 바퀴를 잡으려면. 이해되죠? 봐봐.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왔어. 근데 그동안 달은 요만큼 간단 말이야. 달도 따라간 것만큼 따라가는데 50분 걸린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24시간 50분의 기간 동안 우리 지구는 한 바퀴 삥 돌면서 두 번의 만조와 두 번의 간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알겠어? 이 부분이 이해돼? 만조 두 번, 간조 두 번을 맞는다고. 왜? 여기서 만조에서 출발하잖아. 간조, 만조, 간조. 다시 완전히 만조가 되는데 돌아가는 50분 포함해서 24시간 50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조석 주기라고 하는 것은 12시간 25분이 걸린다는 거예요. 달이 매일매일 50분씩 늦게 뜨는 것처럼 똑같이. 알겠어요? 12시간 25분마다 밀물썰물 밀물이 되는 겁니다. 요거 첫 번째 포인트예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봐봐. 결국 어떤 지역의 해수면의 높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12시간 25분이고 여기가 만조, 여기가 간조라는 건데 아까 여기서는 뭐에 의한 거다 이게? 이 조석이 달의 인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가 더 포함됩니다. 멀어서 약하긴 하지만 태양의 인력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태양의 인력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태양의 효과 때문에 태양, 지구, 달 혹은 달. 태양을 너무 가까이 붙였네. 좀 떼자. 자, 보다시피 이렇게 태양, 지구, 달이 일직선상에 놓여질 때 이렇게 되면 봐봐. 달 때문에 생기는 간만 차이랑 태양의 방향이랑 둘 다 같은 방향이 되겠죠. 맞지? 이렇게 되면 달의 인력, 태양 인력이 합해지는 효과가 날 거잖아. 이러면 어떻게 된다? 간만의 차가
크게 됩니다. 이 계절을 사리라고 해요. 즉 사리가 되는 거는 언제? 삭이거나 망일 때. 음력 1일 망, 즉 언제? 음력 15일일 때 우리는 살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봐봐.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는데 달의 위치가 요 아래 위일 때, 굳이 따지자면 여기가 하현일 거고 여기가 상현일 건데, 봐봐. 달에 의한 인력은 바닷물이 양쪽으로 끌려가겠죠. 근데 태양에 의한 효과로 요쪽으로 끌려가려는 힘도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얘는 힘이 합쳐져요, 분리돼요? 얘는 힘이 서로 분리되잖아. 서로 태양의 인력이 달의 인력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이 되죠. 바닷물을 끌어당기는 방향이. 그지? 그러면 이때가 될 때, 즉, 요 시기는 그래도 달의 인력이 태양 인력보다 큽니다. 달 인력과 태양 인력이 서로 빼지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빼지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간만의 차이가 적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조금이라고 해요. 언제? 상현, 즉 음력 8일경, 하현, 음력 21일 정도. 상현이나 하현일 때 조수간만의 차가 적어져요. 결국 살이냐 밀물 썰물일 때 높이 차이가 크냐 작냐.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티가 잘 안 나긴 해요. 그래서 낚시 좋아하시는 어른들 아니면 사리 물때, 조금 물때 이런 물때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데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니야. 낚시꾼들이야, 봐봐. 물이 올라오는 밀물때, 내려가는 썰물때. 요때 중요하게 좀 밀물때 낚시가 잘 될 거 아니야. 바닷물이 밀고 들어오니까. 그지? 근데 이 물 차이가 크면 해류가 너무 빠르단 말이야. 조류가 빠르다고. 조금일 때는 요 차이가 이렇게 날 거 아니야. 요게 살이라면 요 폭이 살이 때라면 요 때가 조금일 때일 거 아니야. 근데 살이냐 조금이냐는 누가 결정한다고? 음력 며칠이냐가 결정이 난다는 거죠. 이런 밀물 썰물, 달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떻게 바닷물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특히 달 쪽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달 반대쪽도 같이 만조가 온다는 거. 알겠어요? 그리고 지구 자전 때문에 실제로는 12시간 25분마다 만조해서 그 다음 만조가 온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네? 필기.